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기조입니다. 지지자층들은 좀 들뜬 모습이고 미국 증시도 화답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가 승패를 갈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 미국 대선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연구원님은 이데일리 TV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내 정책에 대해서 대격변의 시기가 왔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대선 캠페인부터 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엄청 몰아세웠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아마 다들 예상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트럼프 2.0 시대에는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책적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재정 지출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사실 표면적 변화는 여러 산업과 이제 수혜주와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종을 구별하겠지만 그런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를 저희가 좀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좀 더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근원 소스를 본인들의 법인세를 감축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을 밖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전제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거고 더해서 그런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럼 나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과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잡아야 물가에 대한 하락 안정을 이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금리 인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필요한 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련된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불법 이민자가 백인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최근 들어 좀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희한테 내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존에 지켜줬던 그런 수준을 조금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대신 우리가 너희에게 일자리를 제공할게 뭐 이런 식의 대안책을 제시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면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정도의 어떤 정책 방향성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아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미국 우선주의 이게 좀 강화될 것 같고 사실상 뭐 미국 경제 뭐 견조하다, 노랜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책 변화가 빠르게 좀 시행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하원 뭐 상원 이런 부분도 다 싹쓸이했으니까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산업 및 정책 그리고 또 보유한 기업들이 또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어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곳이 아무래도 테슬라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에너지주들 관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뭐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설, 이제 민간 수용소 같은 주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좀 받았고요. 금융 규제 관련돼서 규제를 좀 풀 수 있을 거라는 관측, 2016년 대선 이후에 2017년부터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실현화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차별화는 사실 공화당을 지지했느냐, 민주당을 지지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 어느 것과 좀 연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물가와 인건비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10년물이 4.4%나 올랐고 지금 채권 시장 난립니다. 예, 고금리 뭐 지속될 것이다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동조화되면서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 많이 보시잖아요. 우선 예. 4.4%는 흔히 좀 과도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 관련해서 최근까지 채권 주로 얘기 많이 나왔던 건 스팁이었는데 아무래도 스팁이 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봤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GDP 성장률도 여전히 2%대에서 3%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농업 고용 지표 물론 10월에는 좀 미스했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가 4.1%로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에 더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재정 지출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발행된 국채를 사줄 만한 일본이나 중국이 예전만큼 국채 수요력이 떨어졌다라는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국채는 공급이 많이 되지만 수요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채권 가격이 금리가 4.4%까지 좀 올랐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과 실천은 저는 엄연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2017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2018년 11월 중간 선거하기 전까지는 레드 스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레드 웨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등극했던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어땠느냐를 좀 보자면 네. 10년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좀 오르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어요. 물론 지금이랑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을 너무나 무섭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지금 좀 레벨이 과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가 결국 반등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경기가 그만큼 뜨거워져야 되고 경기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은 공급주도 인플레이션이 아닌 수요주도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전제는 법인세가 인하된 기업들이 그 본인들의 마련된 자금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추가적인 고용을 늘려서 실제 임금 그리고 고용 시장이 좀 견고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이 연출될 것이냐는 좀 시간적 저희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환율도요. 장 초반에는 그 1,401원에서 시작이 돼서 장중에 1,404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살짝 눌려서 1,396원까지는 살짝 좀 떨어졌더라고요. 잡히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킹달러,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게 좀 예상이 되면서 그 강달러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 1,420원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단 나오는데 그건 우리 시장에서 워낙 약세 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그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이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우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1,200원이다, 1,300원이다, 1,400원이다 빅 피겨라고 부르는 숫자들을 한번 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락바텀이 좀 형성되는 모양새가 있고요. 예. 어제 한 밤 10시, 9시 정도에 1,400원을 이미 한번 뚫었죠. 1,400원을 한번 뚫고 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내에서 1,420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강세 가능성은 사실 달러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요 공급 원칙으로 인해 좀 움직이게 됩니다. 글로벌 달러 수요가 얼만큼 많으냐는 결국엔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얼만큼 높으냐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IT, 테크, AI 관련된 주들의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그리고 관련된 초격차 유지 같은 게 좀 유리해진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좀 더 확보된다라고 하면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 이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하면서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런 어떤 추세가 빅피규어를 뚫어내면서 1,420
32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본인이 얘기했던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레드웨이브가 상한 하원을 둘 다 먹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이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여지도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20원까지 상승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레벨 안에서 고점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다가 달러 원 환율이 오르는 거는 이제 원화 약세 현상이니까 그거는 헷갈리지 않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질문에 매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 금리, 환율이 비슷한 선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아주 잘 비교 분석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과 다른 게 그때는 금리 인상의 시기였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11월 FOMC 우리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내일인 원래는 목요일인데 내일이어서 좀 요거 좀 헷갈렸었는데 아무튼 내일 나옵니다. 새벽에. 근데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까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우선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예. 첫 번째는 당연히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세 번째는 제조업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가 더 지금 예상보다 많이 부러지게 되는 경우, 최근 같은 경우 ISM 제조업 PMI가 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모습을 보여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가 좀 무너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5bp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포션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정책,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사실 엄밀히 연준은 독립적인 정책기구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연관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준도 역시 본인 독자적인 25bp를 고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11월, 12월 FOMC 금리 인하 폭이 아니라 그러면 금리 인하 패스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수준이 지금 3.5에서 3.7%인데 그게 내년 6월까지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본인의 재정정책 또는 본인의 공약들을 실행하면서 이런 중립금리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경기 체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되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꽤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이 마련이 돼야만 중앙은행이 발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까지는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의 발언을 좀 더 강경하게 하고 중앙은행을 좀 더 많이 압박한다라고 하면 네. 내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마지막 시점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그게 좀 더 당겨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은 그 국민들에게는 인기 있는 요소예요. 근데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희비가 좀 교차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얘기 잠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 시추를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 거랑 예. 좀 연장선이긴 한데 예.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물가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WTI가 얼만큼 높으냐, 낮으냐, 이게 미국 물가의 좀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숙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빗장을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진류랑 좀 다르게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셰일 오일은 수평함수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펙 플러스에게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미국이 그 에너지 가격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를 좀 풀만한 여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가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잔뜩 움츠러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4%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형태로 좀 보조금을 축소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많이 긴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예,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지금 질문들이 다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가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결국엔 미국의 미래 아젠다는 AI 그리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네.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뭐 무역 전쟁이라던가 뭐 관세라던가 이런 것도 다 미국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IRA라는 법안이라는 건 사실 민주당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름, 택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지,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흔히 성장 속도, 저희가 가속도라고도 부르고 베타값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경쟁적으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늘리는 거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IRA를 전면 폐지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좀 불황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인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지금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후보자에게 열성 조력자였고, 배팅을 했는데 이게 또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잊지 않고 근데 이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이렇게도 화답을 했고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까지 맡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우선 뭐 네. 요직 관련 가능성은 뭐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메리칸 팩 같이 이제 공화당 후원금 규모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오너인데 IRA는 전기차에 대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일론 머스크는 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이 현금 보유가 꽤 많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IRA 보조금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현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입장에선 IRA는 본인들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역시도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ESS가 트럼프의 청사진과 꽤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이제 짝꿍이 잘 맞는 건데 지금 당분간 트럼프가 본인의 색깔대로 전국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이 관련된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규제 역시도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로 데이터 그리고 걔네들의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위해서는 관련된 주행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가 중요한데 네. 그 관련된 규제를 트럼프가 풀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수혜도 같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돈 타령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방비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편으로는 오늘 그 방산주 강한 것처럼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위로 두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내가 상대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은 국방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빈살만이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아이언돔 사이트라고 이제 국방 관련된 어떤 옵션을 하나 들고 방문을 사우디를 했었거든요. 예. 이처럼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방력을 바탕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라는 명목으로
많은 어떤 외교적 정책을 좀 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방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얘기는 하긴 하지만 국방에 대한 어떤 자금 투입을 훨씬 강력하게 요구할 만한 여지는 높다. 2017년에 실제로 국방비에 대한 어떤 투입 여력도 많이 높아진 걸 보니까 방위, 방산, 항공, 우주 이런 쪽은 아직 트럼프 2.0 시대에는 여전히 좋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눌리고 있는데 이게 좀 연관이 될까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제 의료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저소득층들이에요. 저소득층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흔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렇게 좀 나누는데 네. 그 안에 메디케이드를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그 메디케이드에 대한 해당 그 저소득층들을 그러면 대신해서 맡아줄 수 있는 보험이 민간 고용 보험인데 그 민간 고용 보험을 얼만큼 잘 활성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이거를 폐지하지 못하겠죠. 다만 그게 쉽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 중에 불법 이민자를 내쫓아서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정말 따박따박 갖게 된다. 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정책 폐지도 같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가 좀 어긋난다라고 했을 땐 좀 많은 반발이 있겠죠. 네,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산업 지형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